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관입니다. 자, 오늘 개헌과 근대화편 교재 50쪽에 나와 있는 흥선대원군의 정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제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내용들,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했던 거 심화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이 사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게리직 한국사에서는 이 사진 가끔씩 티 나와요. 예, 이분이 바로 이제 흥선대원군, 이름은 뭐죠? 예, 이하응입니다. 이하응. 원래 이제 흥선군인데, 이 왕족에게는 대군 또 그 다음에 군 이런 호칭을 써주잖아요. 이 흥선군인데, 이 왕의 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왕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라고 붙여줘요? 대원군이라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참고로 그냥 알고 계세요. 예,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 대원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장인은 부원군이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부원군. 예, 부원군. 부원군. 참고로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그 가계도입니다. 가계도. 영조 아시죠? 영조. 네. 영조. 그 영조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영빈이 씨 사이에서 이제 사도세자가 이렇게 나왔죠. 근데 사도세자가 죽었죠.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가 이제 해빈홍 씨 사이에서 이제 정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도세자가 이제 또 숙빈, 예, 숙빈 임씨 사이에서 요런 이제 아들을 이렇게 이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사이에서 이렇게 나왔고, 또 이제 은영군이 요 뭐 이렇게 요런 사이에서 그 철종이 이렇게 나왔고요. 철종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 철종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남영균 있잖아요. 요 사이에서 이제 남영균이 나왔는데, 이 은신군 나왔는데 은신군이 말이죠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조의 이렇게 이 남영군이 영조의 적이가 아니라 그 인조의 후손입니다. 인조의 후손인데 이제 그 후손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를 놓고 보면은 뭘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양자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흥선대원군, 요 남영군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흥선대원군의 이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나왔는데 흥선대원군에서 이제 고종이 이렇게 나왔죠. 이 고종이 이제 철종이 정조의 이제 아들 순조가 있었고, 예, 순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헌종 어디 갔어요? 헌종. 예, 헌종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헌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철종이 들어오게 되는데 철종도 후사가 없어요. 후사가 없어서 여기 이 고종이 이렇게 신정하고 조씨에게 이제 뭘로 들어가는 겁니까? 양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배경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면 될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게 후사가 없었던 거예요. 후사가 없으니까 이제 양자로 들어갔던 거예요. 고종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따로 있죠. 친엄마 친아버지는 따로 있죠. 친아버지가 이제 흥선대원군 이항이고, 그럼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궁도령이니 또 뭐 미친놈이니 뭐 왕족이면서도 뭐 술이나 얻어먹고 돌아다니니,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그 세도가였던 여기 이제 이런 안동 김씨 또 평양 조씨, 얘네들이 이 왕족인데도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무시하고 안심을 했던 그런 배경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궁궐의 최고 어른이었던 이 조씨 조대비라고 그러죠. 이 조대비가 이제 후사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김씨에게 주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해서 내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왕을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씨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들어오게 되면은 얘네들도 좀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둘째 아들 고종이 임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되더라라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를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언제 집권을 했냐? 1863년도에 집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873년도에 물러나게 되는 거죠. 흥성대원군의 개혁 정책을 이제 딱 알아보게 되면은 당시에 이제 세도 정치의 기간이었죠. 삼정의 문란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밖으로는 러시아가 우리나라 국경을 마주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양선 서양 배들이 자꾸 왔다 갔다 거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믿고 따랐던 중국이 서양 국가들한테 계속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을 보겠습니다. 이 개혁 정책은 우리가 국내 개혁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를 억압하는 거예요? 세도 정치의 안 좋은 점들을 억압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도 가문, 풍양 조씨라든가 안동 김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내치게 되는 그런 쪽으로 하게 되겠죠. 자, 우선 통치 체제를 정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세도 정치 혁파한다. 그 가운데서 왕권을 가장 농단했던 이 비변사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맨 처음에 비변사를 이제 축소했다가 그 다음에 비변사를 아예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비변사는 참고로 우리가 언제 생겨났던 거죠? 중종 때 생겨났던 것이죠. 그럼 중종이 이제 16세기 중반 때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여기 19세기니까 300년 넘게 비변사가 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의정부의 기능과 삼군부를 부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전을 편찬하는데 이 법전이 대전회통, 그 다음에 육전조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육전조례 챙겨주시기 바라고. 특히 법전의 순서와 관련돼서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경국대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대전이에요. 대군이 아니라 대전, 경국대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완성이 됐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 쭉 없었죠. 쭉 없어가지고 왕권이 강했던 영조 때 속편이다 해가지고 속대전. 네. 여러분들 속육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속육전은 여러분들 경국대전 훨씬 전에 나왔던 법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편 정조 때 대전 통편. 네. 통편 나왔는데 또 뭔가 이제 이름 짓기가 좀 그래. 그래서 대전 회통, 회고편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외웠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 대전 순서 아시니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왕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다시 세웁니다. 경복궁은 언제 없어져요? 임진왜란 때 없어지잖아요.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없어집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주 궁궐이 뭐가 됐습니까? 창덕궁이었죠. 창덕궁이 주 궁궐이었죠. 그래서 쭉 이렇게 정사를 펼치는데 이 주 궁궐인 경복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열심히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을 시키는데 악사들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신나게 일하고 음악도 연주해가면서 정말 백성들이 신나게 막 일을 해요. 일을 막 하고 이제 먹을 것도 막 주고 기분 좋게 막 일을 해요. 그래서 경복궁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려고 그러는데 불이 납니다. 불이 나요. 불이 나가지고 이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양반들에게 뭐를 징수합니까? 원납전을 징수한다라는 거예요. 원납전이라는 거는 화폐의 이름이 아니라 명목이에요. 명목의 이름이에요. 원하는 사람은 납부하세요. 원납전입니다. 원납전. 원하는 사람은 납부하세요. 원납전. 이게 양반들에게, 돈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근데 뭐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잘 안 내겠죠. 그래서 강제로 징수한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으로는 납부하세요 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원망한다. 이 원할 원자가 원망 원자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자라가지고 뭘 하냐면 당백전을 발행합니다. 이것은 화폐의 이름이에요. 당백전. 화폐의 이름. 그래서 당시 유통이 되었던 상평통보에 몇 배의 가치를 지닌다? 100배의 가치를 지닌다 해가지고 당백전을 발행했습니다. 자, 당백전을 발행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걸 막 발행을 해서 유통을 시켜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합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니까 누구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거 이제 챙겨주시기 바라고. 결과로 당연히 양반과 백성들의 원성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3년 조금 안 되는 그런 세월 동안에 경복궁을 완성을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복원되진 않습니다만 주 궁궐인 뭐 근정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경회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경복궁이 준건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원을 접해한다라는 거죠.
서원은 이제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았다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서원철폐와 관련돼서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까? 영조가 있었죠. 영조 제위 시절에 서원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리 정도만 끝났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뭐 1000여 개를 없앴다, 어떤 책에는 600여 개를 없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47개소만 남겨놓고 47개를 남겨놓고 철폐를 했습니다. 자, 이 서원을 없애는데 굉장히 많은 양반들이 반대를 했겠죠. 왜냐면 자기네들의 어떤 면세, 면세라기보다는 탈세죠, 탈세의 근거지를 없애는 것이고, 자, 또 한 가지 또 뭐를 없애는 겁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그 재정적인 그런 부의 축적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서원철폐와 관련돼 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면 용서치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면 용서치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서원철폐의 효과로는 거기 나와 있는 뭐 왕권이 당연히 강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생 안정되는 것이고, 국가 재정이 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뭐를 없애요? 만동묘를 없애요. 만동묘. 이 만동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만동묘가 그 현종 때 만들었었죠. 그래서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송시열이 이 명나라의 신종에게 제사 지내는 거죠. 어떤 가묘입니다, 가묘. 그래서 이제 충북지방 그쪽에다 이걸 만들었는데, 이 만동묘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 제사 지내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주변 사람들 데려다가 엄청나게 일시키고 거기서 세금 더 뜯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만동묘도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없애버린다라는. 그 당시에 이 양반들이 굉장히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막 저기 했습니다만, 금방 사그러들 수 있었던 이유는 여론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여론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런 기득권층들이 그냥 수긍하고 찌그러져 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삼정을 개혁한다라는 거예요. 삼정. 자, 전정은 토지세죠. 이 토지세를 개혁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양전사업을 한다. 토지 측량을 하는 겁니다. 토지 측량을 해서 이 땅이 원래 주인이 누구였고, 또 어디까지가 이 사람의 소유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불법적으로 어떤 그 농민의 땅을 빼앗은 거라고 한다면 다시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 바로 양전사업이에요. 토지 측량이에요. 토지 측량. 그러니까 양전사업한다 그러면은 기득권층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정을 개혁하는데, 군정과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 용어 알 거예요. 황구첨정, 그 다음에 백골징포, 인징족징, 이런 것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호포제를 실시한다. 원래 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군정 제도는 바로 균역법이요. 영조 때 나왔던 균역법. 1년에 몇 필? 한 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각종 부정이 막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영조가 이거 한 필 내는 거라면서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내게 한 거예요? 아니죠. 양반들에게 결작이라고 해가지고 결당 2필을 내게 하고 선무군관포 이런 것들 내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군정 호포제는 완전히 뭐냐면 너네들도 군포를 내라였어요. 너희들도 군포를 내라. 군포를 내라. 군포를 내. 그런데 원래 이 군정도 인두세와 비슷해서 사람 머릿수에 맞게 이렇게 남자들이 내게 돼 있는데, 이제는 가구별로 내 있더라. 이 호가 한 가구예요. 1가구당 한 필을 내거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양반들이 반대하니까, 야, 한 가구에 한 포인데 그것도 못 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호포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곡제입니다. 황곡제. 이 황곡제는 빈민구제법이죠. 복지제도죠. 맨 처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흑창에서 의창으로 갔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의창을 그대로 계승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상평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황곡제도가 삼정의 문란 가운데서 가장 심각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황곡제도가. 그래서 이제 이 마을마다 이 사창제가 있었어요. 사창대가 있었는데, 이 사창제를 이 어디에서 이제 관장을 하냐면 그
그 곡을 관청에서 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또가 관장을 했습니다. 그 관장을 한 거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네별로 예, 동네별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각 고을마다 이 곡식을 모아두는 창고를 뒀다. 사창제. 그러면 이 곡식을 모아두는 창고를 누가 했느냐? 그 마을에서 인품이 정말 정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그거를 관리를 맡겼던 것이죠. 관리에게 줬던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사창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의 국내 개혁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른바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여러분들 이거 그림 잘 보시고 당백전이죠. 당백 돼 있죠. 이거 당백전 그림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요.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 대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 옛날에는 이제 뭐 세국 정책 그러는데 좀 이제 그 용어 자체가 이제 일제 시대 때부터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 원래 흥선대원군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죠. 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요. 혼자 뭐 바보짓을 많이 했긴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심지어 그 이 흥선대원군과 가까이 지냈던 그 스승 역할을 했던 사람이 추사 김정이에요. 추사 김정이. 이 글씨 잘 쓴 사람. 이 사람한테 이제 많은 걸 배워가지고 난을 그렇게 잘 쳤다고 그러죠. 난을.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외 정세를 모를 리가 전혀 없죠.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왜 했느냐 보겠습니다. 병인박해. 앞에서 우리가 천주교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5대 박해 중에서 가장 큰 박해였죠. 러시아가 제2차 아편전쟁을 중재하는 그런 대가로 해서 연해주를 획득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국경선을 마주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틈틈이 뭐를 노립니까? 부동항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 그래서 우리나라 접근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두렵죠. 예, 두렵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프랑스와 교섭을 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어떻게 됐다?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뭐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플러스로 정치적인 위기가 있었다. 흥선대원군의 정치적인 위기. 뭐 호포제 실시라든가 또 경복궁 중건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노론 세력들을 몰아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치적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탄핵 위기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실패했고,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을 했던 사건이 바로 병인박해다라는 겁니다. 이 병인박해를 구실로 해서 프랑스가 바로 쳐들어와요. 1866년도에 바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병인년이 1866년이에요. 바로 쳐들어옵니다. 프랑스군이 침략을 하죠. 그래서 강화도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성근, 문수산성, 그 다음에 양언수, 정족산성 이런 사람들이 화력으로 격퇴를 하죠. 근데 프랑스군이 그냥 잘 슬그머니 돌아갔어요? 아니죠.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각 도서 등을 약탈을 했습니다. 약탈을 했어요. 약탈을 해갔어요. 예, 약탈을 해가지고 지금 뭐 의궤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구임대 자격 조건으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소유권이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아니죠. 네, 요것이 이제 병인양요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병인박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미국 배죠. 미국 상선이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평양에 있는 대동강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난동을 부려요. 네, 난동을 부려요. 통상 요구하면서 난동을 부려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난동 부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평양 관민이 공동 능력으로 해서 침몰합니다. 그래서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이때에 평양을 그 관장을 하고 있었던 관찰사 평양 감사가 누구냐면 박규수예요. 박규수. 개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또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박지원의 손자. 요 박규수 챙겨두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평양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면 당시 집권층입니다. 당시 집권층을 가지고 있었던, 집권하고 있었던,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람도 개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박 교수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박 교수가 제너럴 셔먼을 실무시켰어요. 요게 이제 요 중간에 요 순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병인박해 다음에 제너럴 셔먼은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균의 물을 도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통상을 합니다. 통상을 요구해요. 아, 우리 안 해. 너네랑 안 해. 딱 이렇게 거절당해요. 거절당하고 그냥 돌아가면 좋은데 얘가 어떻게 하느냐?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시체를 볼모로 삼아가지고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내려는 목적에서 이 무덤을 팠던 겁니다. 협박 목적으로 무덤을 팠던 거예요. 근데 실패를 했어요. 결국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서양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요? 아, 굉장히 짐승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나쁜 놈들이다. 짐승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또 얼마 있다가 신미양요가 1871년도에 일어나더라라는 거. 1871년도에 일어나는 원인은 제너럴 셔먼 사건을 구실로 해가지고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제연과 같은 사람들이 결사항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기, 깃발, 군대에 있는 그 깃발까지 빼앗기고 졌어요. 예, 광송보 함락하면서 졌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자진 철수해요. 왜 철수하냐면 졌는데도 조선군대가 계속 끊임없이 올라와. 그리고 얘네들 생각할 때 야, 여기 해봐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진 철수를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각지에다가 요 이후에 척화비를 건립합니다. 1871년 이후에 척화비, 즉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화의를 주장하는 거, 예, 싸우지 않고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매국하는 것이다. 이것이 척화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 사건, 병인양요, 남영군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화비,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거는 병인박해가 일어났을 때 프랑스 함대가 바로 쳐들어왔던 병인양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왜 제너럴 셔먼 사건은 1866년인데 한참 뒤에 5년 지난 거죠. 1871년도에 쳐들어오느냐? 얘들은 왜 한참 뒤에 쳐들어오느냐? 어떻게 보면 왜 뒷북치느냐? 그 까닭은 무엇이냐? 제너럴 셔먼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이 내전이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남북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뒤숭숭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쪽 끄트머리에 있는 동양의 조그만 나라에 그 당시 미국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좀 어느 정도 나라를 정비하고 나서 아, 이런 사건이 있었지? 그럼 이걸 빌미로 해서 우리도 아시아로 한번 진출해보자. 그래서 한참 뒤에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미양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하고 여러분들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활약했던 사람들 꼭 기억해 주세요. 병인양요, 프랑스가 쳐들어왔죠. 그 양원수 프랑스, 예, 양원수 프랑스. 신미양요는 어제연이에요. 신미양요 어제연. 그리고 신미양요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바로 여기 광성진. 요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광성진. 신미양요, 어제연, 광성진.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보시면 돼요? 병인양요예요. 병인양요. 요거 기억해 꼭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 왜 하필 강화도를 쳐들어왔느냐라는 거죠. 강화도를 쳐들어왔느냐. 바로 여기 이제 그 강이 있잖아요. 임진강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어디 가나 행주단성 나오고 여기 양화정 나오고 서울이죠. 그래서 서울로 가기 위한 그 수로의 입구죠. 입구입니다. 입구. 그리고 조세를 물길로 이렇게 하기 위한 또 입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울을 압박하기 굉장히 좋았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쪽을 쳐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수산성,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문수산성은 어디와의 활약이에요? 문수산성 프랑스죠. 프랑스. 예, 프랑스. 어제연, 예, 광성진. 요거는 이제 미국 신미양요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항과 근대화 첫 번째로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치 개혁, 그 다음에 대외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강화도 조약부터 해가지고 서양 국가와의 수교하는 그런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